우리 시대의 위대한 도인 청산선사. 지은이 진목법사는 국선도를 세상에 알린 청산선사의 장남으로 1979년 국선도에 입문하였다. 육군사관학교,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국방관리연구소, 해운항만청, 국세청, 조달청, 경제기획원, 미국 뉴저지 수련원을 비롯하여 국내외 50여 곳에서 수련을 지도했고, 국선도 전국 청년회, 국선도 전국 대학생회를 설립했다. 국선도 교육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선도 연맹 이사, 국선도 대학장, 박돌선원 원장으로 우리 민족 전통의 심신수련법인 국선도의 원형을 연구, 보존하고 널리 보급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머릿말. 경인년입니다. 저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청산선사께서는 사부이신 청운도인의 명에 따라 1967년 하산하여 오랜 세월 산중에서만 이어오던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 비전인 국선도, 박돌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갑자년 1984년에 세속의 인연에 따른 세상에 대한 정명을 다하고 재입산하셨습니다. 아직도 귓가에는 선사의 말씀이 쟁쟁한데 세월은 물처럼 무심히 흘러 그 사이 2번의 자년이 지나고 또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선사께서 입산하신 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북극 빙하의 빠른 해빙과 대규모 지진 등의 전 지구적인 기후와 환경 이변, 냉전 시대의 해체와 러시아, 중국의 변화 등 세계 정세의 급변, 그리고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기 등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 경인년에 들어오면서는 큰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가 몇 주를 넘기지 않고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건들이 닥칠지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급속하면서도 전 지구적인 규모의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선사께서 입산하기 전에 간절하고도 또 절실하게 저에게 훈도해 주신 가르침들을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사의 정명이고 이 세상에 하산하여 가르침을 펴셨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왔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관점에서 미래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예언가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다 보니 그 메시지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크고도 중대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말로 무심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며 가르침을 주셨던 위대한 도인인 청산선사의 가르침을 다시금 널리 밝혀서 그간 들어왔던 동서양의 여러 예언들의 진의를 확실하게 하고 후천의 조화 선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 지구적인 격변과 환란에 잘 대비하게 하며 나아가 그 격변과 환란 속에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 구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쓰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선사께서는 불언간에 닥쳐올 전 지구적인 자연의 재앙과 대처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질병들, 그리고 그런 환란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꿈같은 지상 선경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 환란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전인적인 수련법으로서 국선도를 우리 민족과 전 인류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련하여 참사람이 되고 환란을 이기며 나아가 전 세계 인류를 구할하여 천지 조화로 이루어질 선세계로 인도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새로운 지상 선경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 이것이 바로 국선도의 사명이며 우리 민족의 정명임을 선사께서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글은 제가 아버지이자 스승인 청산선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듣고 훈도받은 내용입니다. 위대한 도인이 세상과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간절하고도 깊은 마음이 이 글로 얼마나 잘 전달됐는지 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일이 제게 주어진 평생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을 이 책에서는 다 밝히지 못한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 제현들께서 선사의 참뜻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사의 진정한 메시지가 일단이라도 전해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수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기꺼이 내주신 정신세계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일화들을 확인하고 알려주신 분들, 또 여러 조언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목 고남준 1장 도법의 계승자. 우리 곁에 대도인 청산. 청산 선사께서는 머무시는 방에 항상 어항을 놓으셨다. 보통 가정용 어항 중에도 제일 큰 어항을 놓으셨고 방이 제법 클 때는 대형 어항 2개를 나란히 붙여놓고 풍성한 수초에 다양한 물고기를 사다 기르셨다. 그리고 한가할 때마다 어항 속을 구경하는 일을 즐기곤 하셨다. 나는 어항 속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한 번은 나도 함께 어항 속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도 이것을 배워야 해. 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 한동안 어항 속을 자주 들여다봤고 그 후로도 어항을 볼 때마다 속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거지? 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꾸준히 수련을 해오던 어느 날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이 말씀이셨구나. 어항 속을 이 세상의 모습이라 한다면 어항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이나 조물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만큼은 높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듯 해야 한다. 이러한 나의 깨달음이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나는 수련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선사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가르침을 펴실 때의 모습이 꼭 그와 같지 않았나 싶다. 선사는 나의 눈앞에 계셨지만 나는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못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수련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선사는 눈 있고 귀 있는 자는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입산하기 전까지 말씀으로, 몸으로, 그리고 생활 그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그것들은 나와 여러 제자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나는 당시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선사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경험을 무수히 했다. 또한 선사께서 시대를 앞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예언적인 가르침은 오히려 오늘날에야 그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오곤 한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청산선사라는 위대한 스승을 통해 삶의 깨달음과 수련의 지침을 얻게 될 것이다. 청산선사는 필자의 아버지이며 스승이므로 이 책에서는 선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선사의 선대 스승님들은 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따로 구분할 것이다. 선사의 도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다. 선사께서 1970년대에 보이신 시범들은 당시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며 상당히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일명 엑스포 70에서 일본 후지TV의 초청으로 시범을 보이신 것이 대표적이다. 그때의 시범은 한국 TV에도 여러 번 방영된 적이 있고 촬영된 필름은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당시 선사는 관람객들이 보고 있는 공개홀에서 다양한 시범을 보이셨다. 처음에는 길이가 대략 60cm 정도 되고 두께가 약 10cm인 강목에 한 뼘 정도 되는 대못을 못의 머리에 얇은 헝겊만 살짝 감고는 아무 도구도 없이 얼굴에 볼로 눌러 관통시키셨다. 그리고는 그 못을 다시 치아로 물어서 뽑아버리는 시범을 보이고 그 못을 손으로 부러뜨려 반도막을 낸 뒤 옆에다 놓으셨다. 이어서 두 번째 대못을 박을 때는 헝겊도 없이 맨 볼로 박다가 마지막은 손으로 눌러 박고는 그 못을 다시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버리셨다. 그리고 이번엔 그 못을 반으로 접다시피 하여 완전히 구부려서 다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에게 주니 아나운서는 그저 놀랍다는 감탄의 말만 되풀이했다. 다음으로 보인 시범은 상하 좌우 30cm의 길이에 7cm 두께의 송판 2장을 좌측과 우측에서 두 사람이 한 장씩 가슴 높이에서 잡게 하고는 주먹을 쥐었다가 오른손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펴고 두 손가락에 기를 넣어 먼저 오른쪽의 송판을 새끼손가락으로 격파하고 이어 왼쪽의 송판을 엄지로 격파하는 시범을 보이셨다. 그 다음은 바위를 격파하는 시범을 보이셨다. 먼저 양쪽에 두껍고 평평한 돌을 놓고 그 위에 격파할 돌을 놓았는데 그 길이가 약 40cm에다 두께는 약 20cm 정도였다. 선사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난 후에 기합 소리와 함께 이마로 돌을 받아 격파를 하셨다. 그러고는 방금 격파한 크기와 비슷한 돌을 놓고 이번에는 발로 밟아서 격파를 하셨다. 이 돌도 보기 좋게 두 동강 났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시범이 끝나고 후지TV 방송국에서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보니까 바위나 송판에 몸이 닿기 전에
물체에 금이 먼저 갔다는 것이다. 이는 시범이 끝나고 얼마 뒤에 후지TV 방송국에서 알려온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선사는 바닥에 옆으로 누워 두꺼운 수건 뭉치를 베개 삼아 머리를 받치고 다시 머리 위에 또 두꺼운 수건 뭉치를 얹으셨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겨우 들만한 커다란 바위를 머리 위에 얹고 또 그 위에 약간 작은 바위를 포개어 얹고는 제자 한 사람이 큰 해머로 바위 위를 사정없이 3번 내리쳤다. 위에 얹힌 바위는 불똥이 튀며 산산조각이 났고 선사께서는 바위를 밀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대략 100kg은 될 만한 바위의 무게는 물론이고 해머의 충격까지 멀쩡히 견뎌낸 것이다. 마지막은 저녁 무렵에 공개홀이 아닌 야외로 나가 불 속에 들어가 견디는 시범이었다. 이 시범을 하기 위하여 먼저 지름이 약 4m 정도 되는 원의 둘레에 여러 개의 말뚝을 박고 석유가 묻은 솜뭉치 줄을 약 20cm 간격 높이로 여러 겹을 둘러 약 2m의 높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으로 된 장막이 쳐지고 원 가운데 바닥에는 볏짚 같은 것이 깔린 상황이었다. 그 장막 앞에서 선사는 잠시 아나운서와 통역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고 나서 걸치고 있던 가운을 벗었다. 그리고 머리와 아래쪽만 흰 천으로 가린 복장으로 횃불 하나를 받아들고 천천히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들고 있던 횃불을 밖으로 던져 신호를 보내고 중앙에 양손 합장하여 앉으셨다.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몇 사람들이 석유 묻은 솜뭉치에 불을 붙였고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는데 그때 바람마저 세게 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조이게 하였다. 결국 솜뭉치가 다 타고 불길이 거의 꺼질 때 선사께서는 밖으로 태연히 걸어 나오셨다. 그 불 속에서 견디고 나온 시간을 재어보니 약 8분 정도였다.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사명대사의 도력을 시험하려고 철 화방에 앉혀놓고 밤새도록 불을 떼고는 죽었겠지 하고 아침에 방문을 열어보니 방 안이 온통 춥고 사명대사의 수염에는 고드름까지 맺혀 있었다는 일화를 떠올리게 하는 시범이었다. 실제로 선사께서도 시범을 보이기에 앞서 누구나 수도를 하여 도를 이루면 범인의 경지를 넘어 불가사의한 도력을 보일 수가 있는데 옛날 사명대사가 철화방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수도를 하여 나타낸 도력의 힘이므로 그와 같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선사께서 여러 가지 도력 시범을 직접 보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선사가 하산하실 당시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단전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선사께서 당대의 무술인들이나 차력사들과 겨룬 일화가 많은 것도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이 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0년대에는 궁핍한 생활 속에서 힘있고 주먹 센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자기 과시를 하던 때였다. 그래서 자연히 차력사들과 무술의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합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선사께서는 그들보다 한 차원 높은 도력을 보이면서 이들을 수련의 길로 이끄셨다. 날고 뛰던 무술의 대가들조차 실기와 시범면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선사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선사께서 이처럼 속세에 나와 활동을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선사는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위가 아주 넓으신 분이셨다. 농사꾼과 만나면 농사꾼이 되고 학자들과 만나면 학자가 되고 수도인을 만나면
수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길을 터주는 스승이 되어주셨다. 그런 품성을 지닌 분이 굳이 세상에 몸을 드러내신 것은 인류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알리고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그것은 선사가 선대 스승들로부터 받은 사명이자 스스로의 정명일 것이다. 선사는 어린 나이에 스승을 만나 납치되다시피 하여 산에서 근 20년간 우리 민족 전례의 박돌법, 즉 국선도를 수도하여 득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환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직접 체득한 국선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임무를 받으셨다. 60년대 말에 하산하신 후로 1984년도 대갑자년이 되면 재입산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그리고 1984년도 이후부터는 기울어진 지구의 지축이 바로 서기 시작하면서 후천세계로 들어간다고 하셨다. 그 이후 점차적으로 지구에 큰 변화가 오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선도 수련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선사께서는 국선도 수련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또 수련을 하면 이 정도의 도력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이고자 하셨다. 선사가 보이신 도력 시범들을 그저 눈요깃거리로만 또는 감탄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말씀하신 환란은 요즘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말하는 내용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선사께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다. 또한 결국 인류가 이르게 될 지상 낙원의 모습까지도 세세히 예언하셨다. 이는 선사가 저술한 삶의 길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우리는 그 예언들의 의미를 수많은 일화와 더불어서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필자는 선사의 예언에 대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미리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보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땐 그분의 죽음에 대해 오래전부터 언급하셨고 서거하기 한 달 전쯤에는 박 대통령의 명이 이제 한 달 남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정말로 한 달 만에 TV 뉴스에서 서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선사께서는 그 인물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듯 싶다. 특히 오래전부터 김일성과 박정희 두 사람을 비교하시며 인걸지령법으로 풀어보면 김일성은 제명에 죽게 되고 박정희는 남의 손에 의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인걸지령법이 뭐예요? 하고 여쭤보니 이렇게 답해 주셨던 기억이 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땅에 직위를 받고 태어나는데 태어난 곳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곳과 결부시켜 풀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의 사주를 집어넣으면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죽는다는 것이 정확히 나온다. 그러시고는 김일성은 만경대에서 태어났는데 하시며 마치 어렸을 때 아이들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하는 노래를 부르듯이 쭉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게 된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당시에는 필자의 나이가 어려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다. 어쨌든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런 식으로 혼잣말 비슷하게 쭉 읊으셨던 것 같다. 박정희는 구미 사람이고 구미란 거북이 꼬리를 말하는 것이고 거북이는
소가 밝고 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소는 죽을 때 타살이 되는데 사주를 넣으면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죽는다. 그리고 1983년 10월 9일에는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의 테러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 요인들이 많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이 출국하던 날에 비가 내렸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어쩌다가 김포공항에서의 기자회견 생중계를 TV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옆에 계시던 선사께서 나직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늘도 저렇게 울고 있는데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궁금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여쭈니 나가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로 부르면 될 터인데 다들 울러가는구나 하며 한숨을 쉬고 계셨다. 속으로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폭탄 테러로 정부의 핵심 요원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제야 저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귀띔만 해주었어도 그런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잘 알려진 얘기지만 선사께서는 실제로 다가올 비극을 막아보려고 애쓰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적도 있다. 이는 광주 민주항쟁과 얽힌 이야기인데 뒤에서 자세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